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권입니다. 자, 오늘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원의 내정 간섭과 또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한 고려 왕조들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95쪽에 나와져 있는 바로 그 부분, 원간섭기와 개혁 정치. 몽골이 이제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한국을 세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국, 4개의 한국을 세웠다. 그래서 뭐 일한국, 차카타이, 오코타이, 그 다음에 킵차크 이런 한국들 4개의 한국인데, 이게 한국, 우리나라 한국이냐, 이 한이 이 한자식 발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칸이에요. 칸. 예, 칸의 나라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인데, 여기에 이제 4개의 한국에 들어가지 않는 데가 이제 원입니다. 원. 중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몽골에 의해서 세워진 세계적인 나라의 이름은, 나라는 총 몇 개냐? 5개의 나라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는 나라는 바로 이제 이 원이다. 이 국호를 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베이징, 북경으로 수도를 옮겼던 사람이 이제 쿠빌라이 칸. 예, 바로 누굽니까? 원나라의 세조죠. 이 세조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원나라의 간섭기다. 그래서 원의 간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몽골 애들이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보기가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원나라의 간섭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려라는 나라의 국호도 사용하고 있고요, 주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전쟁에서 원나라 애들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와 이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40여 년간의 긴 항쟁기 고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도로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령관인 사리타르도 죽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제주도까지 가게 되면서 삼별초의 항쟁도 있고,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서 고려는 강하게 찍어 누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몽골 애들이. 그래서 간섭비를 두는데,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간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일제 강점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국호도 있고 주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국왕이죠. 국왕을 하는데, 국왕을 임명하는 거 우리가 책봉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조공국가와 관련됐을 때는 우리나라가 다음 후계자 국왕을 임명을 할 때 누구가 주도를 했느냐? 우리가 주도를 했습니다. 임금인 내가 다음 후계자를 딱 만들어 놓을 때 태자 또는 세자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얘가 임금이 딱 되고 났을 때에 사신단을 중국에 보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이 다음에 임금이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알려주면은 중국에서 아유 그래 축하해, 이런 형태였어요. 그런데 요것만 여러분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만, 그 부분만, 책봉 부분만. 뭐가 달라지느냐? 여기에서 다음 국왕을 얘네들이 정합니다. 얘네들이 정해요. 근데 생뚱맞게 다른 애를 갖다가 왕에 삼기는 것이 아니라 고려 왕조의 혈통을 잇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하죠. 그래서 이 정하는데 왕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로 삼은 왕자 중에서 고려 국왕으로 정한다라는 겁니다. 요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원나라 간섭을 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것이다? 부마국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마국. 자, 부마국이라는 건 사위의 나라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위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느냐? 거의 원나라에서 교육을 받아요. 어릴 때부터 가가지고 거기에서 거의 몽골 사람이죠. 교육을 받아요.
예,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몽골 공주와 결혼을 한다. 부마국이 첫 번째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치에서 원나라와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복을 하고 나서 이제 뭐를 했냐면 몽골 애들이 신경이 쓰이는 것이 바로 삼별초 때문에 굉장히 혼을 났죠. 그래서 삼별초와 깊은 관계에 있는 누구? 일본을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본을 치기 위한 기관을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정동행성이다라는 겁니다. 정동행성. 자, 이 정동행성 외우지 마시고 정동쪽으로 가면 정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일본이 있죠. 그래서 일본 원정기관이었어요. 근데 일본 원정이 두 차례나 걸쳐가지고 실패를 합니다. 여몽연합함대가 두 차례나 걸쳐가지고 일본을 가는데 실패를 해요. 바로 뭐 때문에? 태풍 때문에. 그래서 일본 애들은 그 바람이 신이 내린 바람이다. 고마운 신이 내린 바람이다 해가지고 뭐라고 이름 붙여요? 신풍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거를 일본 애들이 뭐라고 읽냐면은 가미가제라고 하는 거예요. 가미가제.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원정을 포기를 하고 이 기관은 무슨 기관으로 되느냐? 내정 간섭 내지는 무슨 기관? 연락기관으로 된다라는 거죠. 연락기관으로 됩니다. 정동행성.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 일본 원정 때문에 고려의 해군이 거의 괴멸당합니다. 일본 원정 가는 데 있어가지고 고려 함대가 4천여 척이나 원정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거의 괴멸당해요. 그러면 고려의 수군, 해군이 거의 괴멸당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4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뭐가? 일본의 왜구가 쳐들어올 때 손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텔링 별게 아니죠. 어떤 사건이 있으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구들은 그냥 해적일 뿐인데 왜 고려 정부는 뭐하고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그렇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몽골 애들이 영토를 빼앗아 가는데 영토 상실을 보겠습니다. 영토 상실. 자, 교재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쌍성총관부다라고 나오죠. 쌍성총관부. 천령 이북당을 하는데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바로 요 부분이 이제 쌍성총관부예요. 쌍성총관부. 그러니까 천령 이북 지역. 천령이라는 고개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쌍성총관부라는 관청을 두은 거예요. 원나라 관청, 몽골 애들의 관청.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게 쌍성총관부.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 그림 아주 잘 나옵니다. 쌍성총관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쌍성총관부를 언제 세웠느냐? 우리가 몽골 애들한테 항복하고 나서 세웠느냐? 아니에요. 나머지 기관들은 우리가 항복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건데 얘는 우리가 몽골하고 항쟁 중에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항쟁 중에 있었다. 쌍성총관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동령부를 설치합니다. 자, 동령부는 쌍성총관부 이쪽 있죠? 동령부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서경 이북 지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령부는 금방 반환돼요. 금방 반환된다는 얘기죠. 예, 원래 서경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방어에 어려웠기 때문에 금방 반환합니다. 충렬왕 때. 이 충렬왕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탐나총관부도 충렬왕 때 반환해요. 역시 탐나도 충렬왕 때 된다라는 얘기죠. 충렬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부마국이 나온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요. 왕실의 용어가 격화가 됩니다. 자, 왕실의 용어 격화되는 걸 한번 볼게요. 왕실의 용어를 격화가 되는데, 자, 여기 있군요. 아주 시원하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왕실의 용어. 그러니까 동급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는 왕실의 용어도 중국하고 똑같이 사용했던 부분이 있어요. 요 조나 종자 사용하는 거. 요거를 시호 또는 묘라고 부르는데 임금이 죽고 나서 만들어지는 건데 뭐 태조, 광종, 성종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서 왕.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이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호칭은 황제고 중국 애들이 생각하는 이 왕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왕자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에요, 왕. 그리고 왕이 스스로 칭할 때 황제들은 지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고는 또는 과인은 이런 식으로 또 신하가 왕에 구할 때 폐하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황제에 대한 거고 폐하라고 전하. 그 다음에 왕이 계승 왕자를 태자라고 불렀던 건 세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한 단계씩 강등이 되는 겁니다. 강등.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왕들의 의미를 요거 칭해서 우리가 조나 종자하고 했는데 뭐라고 불리냐면 충자 씁니다. 충자. 이 충자가 바로 뭐예요? 충성충이에요. 몽골에 충성을 해라. 그래서 충땡왕 이렇게 했던 거예요. 충땡왕. 이 충땡왕 이렇게 붙였던 이름들 중에서 첫 번째 임금이 바로 충렬왕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나라 간성기 때에 충렬왕이 첫 번째잖아요. 그런데 탐라총관부도 그렇고 동령부도 그렇고 충렬왕 때 반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금방 빼앗았다가 금방 돌려주는 거예요. 금방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관제도 격화시켜요. 관제. 자, 관제. 우리가 원래 이성육부잖아요. 이성육부. 이성. 최고의 부서를 성이죠. 이성. 그 다음에 그 아래 부서는 부자 쓰죠. 부. 그러니까 성으로 호칭했던 거는 부로 하는 거예요. 부. 한 단계 달라요. 부로 해칭했던 거는 사로 하는 거예요. 사. 그 다음 단계로 사. 그 이후에 병영봉 이거 전리사, 군부사, 판도사, 전법사. 그 다음에 중추원도 밀직사. 그래서 요 관청에 대한 등급도 한 단계씩 밑으로. 또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도병마사도 호칭을 강등을 시키면서 도평의사사입니다. 도평의사사. 줄여서 뭘로 부른다? 도방이라고 불렀는데 왜 도방이라고 호칭을 썼느냐? 경대승이 도방과 이 도방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늘 있어요. 늘 있어. 즉 이것이 상설기구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재 나와 있어요. 상설기구화. 원래 도병마사는 상설기구 아니죠. 회의기구죠. 회의기구. 국방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들어지는 회의기구죠. 그러니까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임시적인 회의기구인데 이제 상설기구화가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려 초에 도평의사사를 이름을 고치는 거예요. 뭘로? 의정부로. 고려 초가 아니라 조선 초에 태종이 의정부로 고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사대는 감찰사로 도병마사, 도평의사사 뭘로 됐다? 상설기구화가 됐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내정간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내정간섭을 하기 위해서. 뭐 내정간섭 열심히 하죠. 아까 뭐 내정간섭하기 위해서 부마국으로 했다, 또 그 다음에 정동의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고려 왕족을 남만주 일대에 신량 왕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자, 이 영토가 있는데, 요쪽에 남만주 일대에 고려인들이 세운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의 왕으로 하나 해놔요. 그럼 여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고려 왕이 있죠. 근데 이 심양왕 출신들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 고려의 국왕이 돼요. 그러면 현재 고려의 왕과 심양왕은 똑같이 고려의 왕족인데 둘 관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몽골 애들이 분열책을 쓰는 거예요.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끔 분열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였기 때문에 왕권이 강할래야 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몽골에 의해서, 원나라에 의해서 고려 국왕이 왕이 됐다가 폐위됐다가 아들이 왕이 됐다가 그 아들이 또 쫓겨났다가 다시 또 왕이 됐다가 이런 일들이 고려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다. 몽골 애들이 우리나라를 분열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만호부라는 것을 두었고 다로 가치는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고, 경제적인 수탈을 보겠습니다. 처녀를 공녀로 징발했다. 처녀를 공녀로 징발했다. 공녀라는 것은 곡물로 바치는 여자들이죠. 그래서 유부녀를 데리고 가지 않죠. 처녀를 데리고 가죠. 그럼 얘네들 어디다 씁니까? 어디다 써요? 원나라 황실에서 쓰는 거죠. 그렇죠? 황실에서 쓰는데, 그러면 안 쫓아가게, 여기 안 끌려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뭐가 돼야 돼요? 유부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슨 풍습? 조혼 풍습이 나타나게 됐다. 근데 우리 교재에 조홍이라고 되어 있죠. 조혼이에요.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나타나게 됐다.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유부녀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빨리 결혼시켜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풍습들이 당시 사회가 어땠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응방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응방. 내 밑에 보면 응방 나오죠. 이 응방은 바로 이제 매를 두었는데, 매를 훈련시키는 기관이에요. 응방이 매. 자,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응방이 매를 훈련시켜가지고 매를 가져가는 기관을 응방이라는데, 왜 이걸 뒀냐면 유목민족들은 말 타고 돌아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정복을 하러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연락을 하기 위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척후병 앞에 뭐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뭔가 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매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매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굉장히 멀리까지 보죠. 이 사람의 시력의 8배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 매가 지금 현재에. 그러니까 멀리까지 바라보기도 하고, 또 매를 잘 훈련시키면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응방을 두었다. 이것을 응방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얘기들이 나와져 있고요. 그러면 사회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 변화. 요 틈을 타가지고 몽골에게 충성을 다하는, 뭐 예나 지금이나 항상 어떤 권력의 그런 기대 가지고 기생하는 그런 층들이 많이 생겼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친일파라든가 이런 놈들을 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고 친원파 세력이 나타나게 된다. 친원파 세력. 그러면 이 기존의 일단은 문벌 귀족들은 다 이제 무너져 버렸으니까 친원파 세력은 바로 뭐냐면 몽골하고 깊은 관계에 있는 애들. 그럼 대표적인 애들이 바로 뭐냐면 환관입니다. 환관, 내시들. 그 다음에 역관이죠. 역관. 통역관들. 이런 중간 계층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몽골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권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얘네는 중간 계층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가면 권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더라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권문세족이 되는 거예요. 가문대대로 권세가 있는 족들로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들이 문벌 귀족들처럼 음서로 지네 아들 지네 식구들을 다 관직에, 높은 관직에 하고 대토지를 소유하고 국가를 국정농단을 하게 되는 그런 놈들이 바로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는 고려에서는 몽골풍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몽골풍은 뭐냐? 몽골풍은 대표적인 게 변발이에요. 변발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으면 여기 죄 머리 깎아버리고 요 끄트머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변발입니다. 변발. 그럼 이 변발은 몽골 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란족 애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여진족 애들도 그렇고, 이거예요. 말 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변발을 하고, 이 변발.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호복이라고 있습니다. 호복.
중국식 복, 그게 중국 복장이다. 그런데 대표적인 호복이 뭐가 있냐면 여자애들 같은 경우 스커트가 있는데 이렇게 허벅지가 훤히 여기 종아리가 이렇게 트여 있어요. 옆이 트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야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트여 있어요. 이것도 여자들이 이제 말 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이런 거 하고 쪽두리 쓰고 결혼할 때 우리가 쪽두리 이렇게 딱 쓰죠. 쪽두리. 그 다음에 연지곤지 찍고 이런 데다가 연지곤지 찍고 자 이러한 풍습들이 이제 몽골풍이 상류층에서 일반 백성들은 아니고요. 상류층에서 유행을 하게 되고요. 한편 이 원나라에서는 뭐가 유행하게 되냐면 반대로 고려양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고려양. 아까 원나라에 굉장히 많이 잡혀갔던 사람들이 공녀들이라고 그랬죠. 이 공녀들에 의해 가지고 공녀들이 우리 전통의 풍습을 딱 하고 하니까 너무 몽골 애들이 바라볼 때 아름답거든. 너무 예쁘거든. 그래서 쫓아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케이팝 때문에 케이팝 가수들 뭐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만 외국에서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화장품들도 굉장히 그 동남아시아 그 일대에서 넘버원으로 각광받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인처럼 그 외국인들이 막 화장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 똑같은 거예요. 고려양. 똑같은 거예요. 자, 고려양이 몽골에서 유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나라 간섭기가 쭉 됐는데 원나라 간섭기 때에 우리 고려 국왕들의 개혁 정치를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개혁 정치를. 우선 그 첫 번째로 충렬왕이 나오죠. 이 충자 쓰는 왕 중에 이게 첫 번째라고 그랬죠. 충렬왕이 했던 것이 이제 편민 18사를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편민 18사.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개혁을 하기 위한 그런 충렬왕의 노력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원래 고려의 국립대학이 국자감이었죠. 국자감. 이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계층을 합니다. 성균감으로 계층을 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성균감으로. 충렬왕 때. 자, 그 다음에 충렬왕의 아들 두 번째로 충선왕이 즉위를 합니다. 충선왕. 이 충선왕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충선왕은 거의 그 재위 기간에 고려에 없었어요. 원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나라에서 거의 왕 노릇을 하면서 했는데 충선왕이 뭐를 뒀냐면은 정방을 폐지하고 최후가 세웠던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사림원을 두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권문세족들의 어떤 농단하는 부분을 좀 누르겠다라는 충선왕의 의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성균감을 성균관으로 이름을 고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합니까? 망권당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책이 망권이나 된다. 이 원나라 수도에 있는 이 연구기관이에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중국 애들이 이 금나라 애들 때문에 송나라가 밑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남송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송 시대에 성리학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의에 의해서 이 주선생이 이걸 만들었다 해서 주자학이라고도 하죠. 예. 유교를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유교를 접근하는 방식. 그래서 이 공자, 맹자가 정립한 유교를 접근하는 그런 방식인데 뭐냐면 성리예요. 그래서 성질과 이치를 밝히는 학문입니다. 이 우주라는 건 유니버스 그거 아니에요. 이 온 세상,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의 근본 원리와 본성을 밝히는 학문이다 해가지고 성리학이죠. 자, 이 남송 때에 만들어진 이 성리학이 충렬왕 때에 안향이란 사람에 의해 가지고 도입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어요. 도입이 됐는데
요때 도입이 됐는데 충선왕이 딱 놓고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그러면 이 성리학을 공부를 하는 그런 계층들을 내 편으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의 수도에 이거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원의 수도에 이 망건당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성리학자들을 양성을 했어요. 양성을 하고 너희들이 각기 돌아가서 여기에서 뭐를 해라. 그래, 인재를 양성해라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개혁의 노력들을 했어요. 정방도 폐지하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권문세족들이 그 세력을 떨칠 수 없도록 정방도 폐지하고 개혁기관으로 사림원을 두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충선왕은 금방 가서 잘려버립니다. 왕에서 잘려. 다시 임금이 돼. 어찌됐건 간에 충선왕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 꼭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충선왕이에요. 충선왕.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목왕이 들었는데, 충목. 다 충자 들어가죠. 충목왕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치도감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충목왕. 예. 자, 그 다음에 정말 개혁 정치를 단행을 했던 가장 중요한 왕은 공민왕이죠. 그러니까 충자 들어가는 왕 중에서는 충선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혁 정치를 했던 왕 중에서는 공민왕이 제일 중요한데, 자, 14세기 중반 때에 이 사람의 개혁 정치를 엄청나게 했어요. 자, 요때가 원명교체기예요. 원명교체기였기 때문에 원나라 세력이 약할 때입니다. 그 약할 때를 틈을 타가지고 중국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군이 홍건적이었고, 이 원나라 때문에 이 홍건족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다는 요때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원명교체기예요. 그래서 원나라 힘이 약할 때입니다. 이 공민왕이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하고 원나라 공주하고 이 그냥 노국 공주라고 불러요. 노국 대장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노국 공주하고 결혼을 하는데, 노국 공주 결혼하는데, 이 노국 공주는 원나라 왕실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왕위 다툼 때문에 희생이 됐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둘이 결혼했는데 이 공주가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상황이 원명교체기다라는 좋은 상황이기도 했고, 또 한 가지 든든한 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놓고 개혁 정책을 합니다. 마음 놓고. 그 첫 번째로 이제 반원자주 정책으로 바로 이런 어디 갔습니까? 지워버렸군요. 기철 같은 권문세족들을 없애버리죠. 이 기철의 위세는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누이가 바로 퍼스트 레이디였기 때문에. 어디에? 원나라 황실에. 공녀로 갔던 누이가 원나라 황실의 퍼스트 레이디 황후가 됐죠. 그런 것을 마음 놓고 숙청을 딱 해드리라는 거죠. 그럼 당시 상황이 어땠다라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것도 폐지합니다. 내정관석기관인 정동행성도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관제 당연히 원래대로 복구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몽골풍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드렸던 이 쌍성총관부를 다른 동령부라든가 탐라총관부는 원나라에서 알아서 주잖아요. 반환하잖아요. 이 쌍성총관부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가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공격을 해서 탈환을 해요. 자, 공격을 해서 탈환하는데, 고려군대가 공격해서 탈환하는데, 이 지역에 쌍성총관부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지역의 터주대감이 바로 누구냐면 이성계의 가문이에요. 이 이성계의 가문이 원나라를 배신을 하고 고려 군대가 쌍성총관부를 공격을 할 때 크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가문이 이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면서 더욱더 크게 되는 거죠. 원래 이성계의 가문은 원나라의 이 쌍성 총관부를 다스리게 되는 원나라에서 벼슬을 받고 있었던 이 지역의 함경도 지역의 바로 뭐라고 세력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요거를 그냥 우리가 많이 어떻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동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요동을 공격한다. 거기 별표시 하염없이 해주세요. 이 요동이라는 거는 이거 이제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지도를 보면서 저쪽 지도에 반쯤 잘려져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강이 있죠. 이게 야오강이라고 그랬죠. 요동은 바로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요동을 얘기하는 거죠. 이 요동공격과 관련된 거는 우리 요 시즌의 역사에서 계속 등장하니까 꼭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공민왕 때 요동을 공격하는데 왜 요동을 공격하느냐? 왜? 그 까닭은 무엇이냐? 원명 교체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명나라도 원나라랑 싸울 때였고, 원나라도 자기네 어떤 생존을 위해서 명과 싸울 때였고, 그래서 여기가 무풍지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틈을 타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공격을 해요. 맨 처음에 인당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1인당 1000명씩 물리쳐서 이름이 인당인가? 제가 왜 이런 헛소리를 할까요? 인당은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 인당을 시켜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성과가 좋지 못해요. 그 다음에 최영을 시켜가지고 공격을 하고 역시 성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성계를 시켜가지고 여기 공격해요. 차지합니다. 근데 명이 계속 압력을 주어가지고 결국에 반환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 요동을 공격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 시즌에 공민왕 때 요동 공략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성계가 나중에 정권을 잡았던 그 시즌이 바로 뭐예요? 위화도 회군이죠. 위화도 회군이 바로 뭐예요? 최영이 이성계에게 요동을 공격해라. 그래서 군대를 갔다가 우왕 때 군대를 데리고 갔다가 돌려왔던 그것도 요동 공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권을 이성계가 잡은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나서 지가 임금이 돼서 태조가 됐을 때에 자기를 도와준 정도전이 명나라에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의 어떤 강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해서 요동 정벌 계획이 있었죠. 그러면 요 비슷한 시기 때에 요동 공격과 관련된 거는 3번 있었다. 공민왕 때 한 번, 우왕 때 한 번, 태조 이성계 때 한 번. 실제로 공격했던 것은 공민왕 때죠. 그렇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민생 안정과 왕권 강화를 위해서 공민왕 역시 정방을 폐지합니다. 자, 정방을 폐지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정방 폐지 나오는데 이 정방 폐지와 관련돼 가지고는요 우리가 보통 좀 심화적인 부분으로 안 들어가면 정방 폐지 누가 했느냐 그러면 다 얘를 공민왕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방 폐지는요 충선왕도 정방 폐지를 했고 공민왕도 정방 폐지를 했고 그러다가 다시 또 정방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서 고려 말 때에 정방이 완전히 폐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정방 폐지 하나만 놓고 공민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정방 폐지와 관련된 문제는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충선왕과 관련된 것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방 폐지가 어려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후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반증해 주는 것이죠. 어쨌건 정방을 폐지하고 신돈이라는 스님을 이 기관의 수장으로 앉히죠. 바로 전민변정도감이에요. 이거 이름이 꽤 길죠. 전민변정도감. 근데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민. 토지를 백성에게 돌려줍니다. 백성에게 돌려줘. 잘 제대로 변화시켜서 돌아요. 즉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토지들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백성들에게 민생 안정을 취하면서 국가 재정은 더 튼튼히 하면서, 또 한 가지
권문세족은 약하게. 근데 결국에는 이 전민변정도감도 나중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민왕은 결국에 시해됩니다. 권문세족에서 시해되죠. 공민왕의 개혁정책이 실패로 끝났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아주 강조를 했던 바로 외적의 침략이다라는 겁니다. 홍건적과 외적들, 또 홍건적과 왜구들이 침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느라고 어떤 내부의 개혁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하는데 힘을 못 키웠다라는 것이고요. 자, 또 한 가지, 공민왕 역시 이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성균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이 성균관에서 공부한 유생들을 자기 개혁 세력으로 키우기 위해서. 고려 말에 새롭게 등장한 개혁 세력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신진사대부라고 그런다고 했죠. 근데 이 개혁 세력들이 공민왕을 뒤에서 뒷받침하기에 아직 덜 성장했다, 덜 숙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문세족은 뭐 역관이나 황관 얘네들이고요. 음서로 진출했고 도평을사서 장악을 했죠. 친원세력이죠. 당연히 대농장을 소유했고, 얘들은 불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불교. 예. 특히 불교인데 어떤 불교냐면은 라마교라고 해가지고 원나라 황실에서 쓰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불교가 하나가 있어요. 이 불교. 그래서 굉장히 사치스러워서 탑을 짓는데도 굉장히 높게 져요. 높게.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탑을 짓는데 9층, 10층 막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요 원의 간섭기 때에 나오는 우리나라 불교 유물 중에 대표적인 탑이 경천사에 있는 십지석탑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려 문화사 할 때 공부를 할 거고, 왜 그런지 이제 그 이유를 알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반면에 신진사대부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지방에는 향리 출신이, 이 향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개념 잡으셨죠? 향리 출신이에요. 자기 실력과 시험 봐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럼 뭐 가지고 시험 봐요? 성리학 가지고 보는 거죠. 성리학은 어디서 나왔어요? 중국에서 났죠. 중국의 한족이죠. 그래서 친명 세력이에요. 중소지층이고 학문의 밑바탕은 바로 성리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려 말기 때의 정치사 부분이 완전히 끝나버렸고요. 한 가지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고려의 지배계층의 순서 맨 처음에 뭐였죠? 예, 문벌귀족이었죠. 예, 문벌귀족이었다가 그 다음에 누구였다가? 무신들이었다가 그 다음에 누구였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권문세족이었다가 그 다음에 누구? 신진사대부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한 문제. 미주진 왕이 설치한 개혁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지문 잘 읽어주셔야 돼요. 왕이 명하여, 여기는 왕이겠죠. 미주진 왕이 성균관을 다시 짓고 이색을 판계성 부사경 다시 지었대요. 다시.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얘기죠. 성균관 대성으로 임명하였다. 이색은 굉장히 유명한 정몽주하고 쌍벽을 이루는 성리학자입니다. 네, 정몽주하고 임명하였으며 경술이 뛰어난 선비들을 택하여 교관으로 삼았다. 이에 그는 다시 학칙을 정하여 매일 명륜당에 앉아 경전을 공부하고 성균관 안에 있는 그런 시설물이죠. 강의를 마치면 서로 토론하게 했다. 이로 말미암아 학자들이 많이 모여 함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가운데 성리학이 비로소 일어나게 되었다. 자, 그럼 1번부터 고구려의 옛 땅을 찾기 위해 유동정보를 공략해. 이 누굽니까? 공민왕이죠.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영성 이문서를 폐지했다. 이것도 역시 공민왕이죠. 자, 첨의부를 없애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복구했다. 자, 이거는 뭐예요? 관제복구죠. 관제복구 누가 했어요? 공민왕이 했죠. 정방을 폐지하고 사립원을 설치하여 개혁 정책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함정이라는 얘기죠. 역시 공민왕도 정방을 폐지했는데 사립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누구예요? 충성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성균관을 다시 짓고
공민왕 때에 충선왕 때에 성균관이라고 명칭을 했죠. 원래 성균감이었죠. 성균관으로 했습니다. 성균관이었는데 공민왕이 딱 들어오게 되면서 성균관을 없애고 국자감으로 다시 바꿔요. 공민왕이. 그 다음에 다시 이거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을 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게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려의 정치사 부분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 시간에 고려의 경제와 사회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고려 사회 문화 경제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